자, 이제 박정희 정부를 시작해봅시다. 자, 여러분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우리 필기 페이지로는 291페이지에 아마 현대사 개관할 때 썼던 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각각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제가 이미 필기했어요. 오늘 이번 시간은 어디예요? 딱 박정희 대통령 시기만 하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알겠죠? 요것만, 이번 시간 잘 들으면 박정희 대통령 때 일을 내가 기본적으로 딱 정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렇게. 우리가 처음 현대사 개관할 때 이승만 정부는 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전두환 정부 앞뒤에 있는 사건들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현대사의 큰 흐름은 다 잡혀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저건 이전 시간에 했고 이번 시간에 이걸 하니까 공간을 291페이지에 있는 박정희 1, 박정희 2에 있는 공간을 제가 좀 확대했다.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확대를 한 거예요. 이해되죠? 이승만, 전두환 때는 약간 좁게 공간하고 여기 필기 안 할 테니까 어차피 그렇게 했다 생각하시고요. 필기 세팅을 약간은 제가 먼저 해놨는데 여러분 하면서 하나씩 들으면 돼요. 전체적으로 딱 여기 6줄, 여기 6줄을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먼저 박정희 정부로 들어가 봅시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가? 우리 바로 직전에 뭘 배웠냐? 4.19 혁명 배웠죠. 50년대 이승만 정부 3.15 부정선거하다가 4.19 혁명으로 국민들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내각 책임제 정부로 장면 정부가 들어섰으나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돼요? 딱 1년도 안 돼서 박정희 장군이 이끄는 1961년 5.16 군사 정변 쿠데타가 일어나. 몇 년이에요? 뭘 어떻게 알아요? 60년대가 다 박정희 정부라고 했잖아. 시작이 대체요 1, 2, 3, 4에서 1. 61년서부터 시작된 거야. 61년. 군사정변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박정희 정부라고 실질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을 보면 자잘한 얘기나 정치적인 평가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수능 대비만 하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돼서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돼서 하고 싶은 얘기 많은 사람들은 알아서 인터넷 찾아서 좋고 여러 좋다고 싫다고 다 하시는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시고요. 저는 수능만 박정희 정부와 관련된 수능 문제만 풀게 팩트 중심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5.16 군사정변 직후에 박정희 장군이 잠시 군사정부를 하는데 요 시기에 시행착오가 많아요. 군인들이 군인으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정치를 몇 달 만에 정치를 하려니까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죠. 화폐개혁도 하려다 실패하고요. 하다가 하긴 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물가 혼란만 가져오는 일도 생겨요. 그 시기에 우리가 나중에도 그렇고 중요한 거 하나를 꼭 알아둬야 되는데 장면 정부의 계획이 수립됐었던 것을 나중에 수정하여 박정희 정부 때 처음으로 1차 경제개발 계획이 이때 시작됐다는 것은 팩트거든요. 경제개발 1차 경제개발 계획 플랜 62년서부터 시작됐다.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됐다. 박정희 정부다라는 거는 알아는 두시면 선택지 풀 때 매우 요긴해집니다. 문제는 계획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 계획은 뭔데요? 의대 가는 거? 서울대 가는 거? 연고대 가는 거? 그러면 계획하면 다 됐니? 올해 결과 나온 거니? 계획은 잘 썼죠, 여러분들. 공부하는 계획은 하루 종일 1년 내내 빡세게 공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행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계획은 어떤 애는 경제개발 계획이 너무 환상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대학 가는 거 플래너에다 계획 잘 짰다고 대학 가는 게 아니거든요. 계획은요, 선생님,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 다 우리가 알지 못해 잘 모를 뿐 계획은 다 짰을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 잘 안 된 경우 많죠. 왜 우리는 잘 됐느냐라고 한다면 당시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우리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계획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모든 나라 그때 수출 중심의 산업화 정책 그게 성공했다고. 야,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 60년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 막 유엔에 가입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 무렵에. 그 나라들이 경제개발을 다 세웠겠죠. 경제개발 계획이 없겠니? 있겠죠. 그 계획에 뭐라고 하겠니? 우리는 장기적으로 농업화로 간다. 원시 시대로 간다. 막 이런 계획 나오겠냐고.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요. 다 산업화일 거예요. 문제는 다 산업화인데 공장을 짓고 싶어 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 한다고.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 첨단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 다른 나라는 안 가고 싶겠냐. 중요한 건 뭐예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공장 지을 돈이 있는 나라가 유럽과 미국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아시아, 아프리카 중에 왜 우리 근면 성실하니까 공장을 지어줘요? 그러면 아시아, 아프리카는 지금도 게을러 갖고 맨날 돌 깨고 최저임금 그 수준에 몇 달러 받고 일하는 거니?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인문학적인 굉장히 저급한 수준이 돼요. 나중에 의대 가고 뭐 서울대를 나왔는데 아프리카, 아시아 애들은 게을러서 저렇게 된 거야. 막 이 소리밖에 못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왜 돼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져요. 첫째는 뭐예요? 가슴이 아프지만 6.25 전쟁에 큰 역할을 해요. 민족의 비극이지만 6.25전 냉전 시대에 자본주의 국가의 맹주였던 미국이 가장 최전선에 있는 한국, 북한과 싸우고 있는 남한, 대한민국을 냉전 시대의 전반 빚이죠.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를 많이 갖다 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미군도 와 있죠. 여기를 어떻게 유지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미국이 갖고 있는 돈 중에 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국가만 공장을 세워줄 수 있다라면 어디? 안 해도 자기 편이 되는데 하는 게 아니라 지었을 때 효과가 나는데 지어줘야 되는 거야. 결국 잘 보시면 알지만 우리나라나 뭐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 서독이나 이런 나라들이 냉전 체제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빠른 60, 70년대 경제 성장을 해요. 그것과 무관하지 않은 거죠. 그죠? 다시 돌아와서 이 시기에도 돈이 필요했는데 이때 돈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빠르게 할게요. 첫 번째 뭐냐?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일본과 국교를 맺어요. 한일협정이라고 하는데 65년에 연도를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본과 국교를 맺었고요. 그 결과 일본으로부터 3억 불을 국립축하금으로 받고요. 3억 불은 빌려줘요. 총 6억 불이 들어온 거죠. 빌려준 게 뭐 대수야? 아까 얘기했죠.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혜인 시대예요. 공장 지을 돈만 있으면 꽤 되는 시대예요. 그 돈은 큰 돈입니다. 사실. 이걸 받았고요. 이걸 가장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일협정을 통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공동 안보 시스템이 완성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의 물자와 일본 군대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해서 빠르게 부산항으로 물자를 보내면서 전쟁 수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죠. 이때 국교가 정상화된 거예요. 그전에는 못 넘어가는 나라였어요. 물론 이제 문제는 한일협정이 체결될 때 뭐가 있어요? 돈 약간 받고 요거는 됐는데 가장 중요한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잘못했다. I'm sorry. 이걸 못 받았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와서도 문제가 계속돼요. 그 한마디면 되는데 우리가 뭐 돈 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사과의 문제이죠.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게 지금까지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돼요. 한일협정이 이 시기에 있었다 하나 또 하나 이것보다 더 큰 장기적으로 효과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베트남 파병. 64년에 파병이 시작됐는데 그때는 비전투원이었고요. 전투병 기준으로는 65년. 그래서 한일협정과 저는 일치시키려고 일부러 전투병 기준으로 쓴 거예요. 그 결과 어때요? 연인원 5만 명씩. 무려 10년 가까이를 우리나라 병사들이 베트남에 가서 싸운 거죠. 그리고 월급을 누가 줘요? 미국 정부가 US 가버먼트가 월급을 줘요. 당시 미군 월급의 3분의 1이었지만 달러의 환율이 굉장히 달러 가치가 셀 때라 그게 엄청난 돈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우리가 당시 베트남 전쟁 때 미군 다음으로 최대 군대가 한국군이에요. 그 대가로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건설, 거기 물자 뭐 하는데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은 특혜를 받아요. 무조건 한국 기업이 몇십 %는 수주할 수 있게. 그래서 이 결과 한국군도 가서 달러를 벌어왔지만 한국 기업도 베트남에서 엄청난 수출을 했죠. 거기서 브라운각서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미군에서도 다 인정하는데 뭐라고 하냐? 베트남에 가 있는 모든 한국군이 쓰는 물자는 무조건 한국에서 가져간다라는 것까지 받아내요. 협정으로. 그러니까 자동으로 5만 명이 막 쓰는 물자들
결국 수출이죠. 베트남 특수라고 하는데 한국 경제가 60, 70년대 잘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75년에 베트남이 망하는데 베트남이 안 망하고 계속 전쟁이 됐고 우리가 거기서 계속 안정적인 수출을 했다면 79년도에 제2차 석유 파동 잘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1차 석유 파동은 잘 넘어갔는데 왜 2차는 안 되죠? 1차 때는 베트남 특수가 계속되던 때인데 2차 석유 파동은 78, 79년 무렵에 되면 석유값은 대폭 올랐는데 전쟁 끝난 뒤라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거죠. 베트남 특수는 한국 경제에 큰 그게 돼요. 어쩌 베트남 파병을 통해 이때 베트남 파병하는 과정 속에서 브라운 각서라고 해서 더 보내주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다 미국이 엄청난 차관을 제공한 거죠. 차관 빚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공장 지을 돈이 굉장히 특혜인 시대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냐? 경제개발 계획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또는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공장을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때 지은 공장들이 어떤 공장이냐? 한국지리 하는 학생들 하지만 이때는 대체로 경공업 중심이었어요. 경공업이라는 건 가볍경차전, 가벼운 산업. 뭐예요? 섬유, 신발, 가발 이런 산업들 있죠. 그런 것들. 경공업 중심이 60년대였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다가 70년대로 갑시다. 요 정도 하면서 여기서 요 선이 점선이 뭔 차이냐면 요 위에 세 줄은요 정치 파트고요. 이 4, 5번 여기 2, 3, 4, 5번은 경제 파트예요. 60, 70년대의 정치와 경제를 구분해 주려고 제가 나온 거예요. 자, 60년대 정치가 조금 복잡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60년대 후반서부터 시작해서 60년대 박정희 정부 쭉 가다가 60년대 후반 70년대 초에 큰 변화가 하나 일어나요. 세계사적인 변화죠. 어떤 변화예요? 냉전이 어떻게 돼요? 완화가 돼요. 냉전의 시대는 맞는데 완화라는 건 없어진 게 아니라 부드러워진 거예요. 약간 부드러워진 거죠. 대표적으로 미국 대통령 닉슨 도크린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제서부터는 미국이 우방들을 지킬 때 그냥 옛날엔 빨갱이 나타나면 무조건 참전이에요. 그 지역이 어디 북극, 남극의 펭귄, 빨갱이를 하면 무조건 미군이 남극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남극의 펭귄들을 잡는 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냐 이런 걸 안 따지고 빨갱이면 잡으러 가겠다라고 한 거죠. 그게 냉전의 시작 트루먼 독트린이라면 닉슨 독트린은 좀 달라요. 지켜주되 단 무조건 전쟁이 났을 때 공산주의자와의 전쟁이 생기면 어떻게? 우리 우방들은 각자 먼저 싸워라. and 대신 미국은 니들을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를 미국의 국익을 감안하여 선택할다라는 태길로 바뀐 거예요. 굉장히 큰 변화예요. 대표적으로 이 닉슨 독트린 영향 속에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요? 베트남이 공산화되죠. 미국이 계속 쏟아부었으면 망하진 않았을 텐데 잘 생각해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계속 10년 이렇게 해서 10년 20년 싸우는 것보다 그냥 베트남 포기하는 게 미국의 국익에 낫다 포기 이렇게 된 거죠.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이 완화돼요. 문제는 이 닉슨 독트린 냉전 완화는요. 당시 냉전 시대에 남쪽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박정희, 북한의 김일성한테 큰 위기예요. 왜? 둘 다 서로 사이는 나쁘나 정치를 할 때 많이 써먹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자신의 반대파가 나오면 빨갱이! 본인도 광복 직후에 남노당, 공산당의 전신이죠.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에 가입 경력이 있어요. 군사재판에서 유죄도 받고요. 그것 때문에 군대에서 잠시 쫓겨날 정도로 그 이력이 있으나 그게 만약 지금까지 남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박정희 대통령 딸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최대 연좌제 피해자가 될 거예요. 아빠가 남노당이었는데 딸이 공무원 할 수 있겠니? 근데 참 세상에 놀랍죠? 세월이 흘러서 이분이 자신도 자신의 셋째형 친형이 대구 인민폭동 대구 폭동이라고 옛날 교과서에 나왔었는데 대구 폭동 때 중심인물이었던 박삼이에요. 자기 형도 빨갱이, 자기도 남노당에 가입했어요. 그건 팩트죠. 근데 이후에는 정치 딱 되는 순간 그 기록들은
이제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하고 더불어 자기의 반대파를 무조건 빨갱이로 모른 거죠. 그래서 저는 빨갱이 하는 순간 게임 끝나요. 왜? 우리나라는 6.25를 겪었잖아요. 빨갱이 공산주의자 때문에 가족을 잃은 사람이 주변에 3-4 가족 중 한둘은 돼요. 심지어 우리 어머니도요, 6.25 전쟁, 우리 어머니 고향은 평양이거든요. 전쟁 때문에 우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빨갱이라면 치를 떨죠. 피난 나오시고 온 가족이 해체되고 평양 쪽에서 잘 살고 큰 집을 갖고 있었는데 졸지에 재산도 날라가고 온 가족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 가족 입장에서 제 빨갱이라고 하는 건 지금 시대하고 달리 그 시대에는 빨갱이 이꼬르 욕이에요. 엄청난 욕이에요. 그걸 사용하면 팩트 중요하지 않고 상대방 정치인들을 제거하는 데 좋았고요. 전쟁을 겪었던 북한도 무조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라이벌을 미제국주의의 간첩, 심지어 남조선 노동당 만들었던 조선공산당 만들었던 박헌영이 미제국주의 간첩이라는 그걸로 사용당해요. 그럴 정도로 서로 그 방법을 써서 빨갱이, 제 미국의 첩자 막 이런 걸로 해서 정치 쉽게 10년을 했는데 갑자기 옛날에 빨갱이랑 손잡은 저놈도 빨갱이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갑자기 미국 대통령 닉슨이 포무렵에 전으로 해서 중국 빨갱이랑 만나서 웃고 나오는 거죠. 중국 빨갱이 옆에 있는 너도 빨갱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미국 대통령이다. 미국 대통령 빨갱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 시기에 썼던 방법이 뭐예요? 정세에 어떻게 해요? 둘 다 위기를 겪었던 남과 북의 박정희, 김일성이 이 시기에 이 냉전 완화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뭐래요?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발표해요. 최초의 남북 정부 간의 합의고요. 72년. 통일의 3대 원칙을 합의해요. 이건 자세한 거는 나중에 통일정책 나올 때 나오니까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냉전 완화의 분위기에 가는 것처럼 이 분위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 보면 실미도에서 원래 60년대 후반에 남북관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2, 3년 전만 해도 이승복 어린이 죽고요. 청와대 습격 사건이라고 해서 김신조 일당 31명이 내려와서 박정희 대통령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복한다고 실미도 부대 만들었잖아요. 평양에 가서 김일성이 목을 딴다. 근데 영화 막판에 보면 알죠? 실미도 부대가 가지를 못해요. 왜? 냉전 완화가 된 거죠. 보복하려는 순간. 미국이 반대하고요. 플러스 알파 그 분위기 속에서 7.4 공동성명이 터지는데 이거 하는 마당에 김일성 목을 따러 특수부대 보내면 깨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못 보낸 거죠. 이 분위기고요. 그래서 실미도 부대가 일부 부대가 막 반란을 일으켜서 탈출해서 총격전하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갖고 막 설경구하고서 나오죠. 보내주십시오. 막 평양으로 보내주십시오. 막 하는 시기가 있는데 못 보내주죠. 지금 냉전 완화됩니다. 근데 7.4 남북 공동성명은 그럼 남북 협력이냐? 박정희 대통령, 김일성 둘 다 그 생각 안 해요. 둘 다 위기를 냉전 완화의 분위기를 이용하여 분위기로 가는 척하면서 딱 중요한 건 저는 읽어 쓸 때 뭐라고 하냐? 10월 유신이라고 적어주는데 전관계가 중요하거든요. 7.4 남북 공동성명과 10월 유신 중에 뭐가 앞인지를 봐요. 7월달이 먼저니 10월달이 먼저니 그거야. 10월이죠. 7월이죠. 7.4 남북 공동성명하고 다른 곳에서 석 달 사이에 뭐 했겠어요? 헌법을 만들죠. 어디서 가요. 그리고 남북이 협력해서 뭔가 나중에 이러다 통일되는 거 아니야? 희망을 던지고 그러다가 근데 북한은 몰표 나오겠죠? 김일성 몰표. 남한 쪽은 바로 1, 2년 전에 김대중과 박정희가 박빙의 대통령 선거를 했거든요. 위기감을 주는 거죠. 너 1번 찍을 거야 김일성, 2번 찍을 거야 박정희. 3번으로 사표 나오는 순간 이 나라는 빨갱이의 국가도 될 수 있어. 이 국가적 위기의 상황 갑자기 10월 달에 개헌을 선포하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 영시를 위하여 개헌.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하여 근대국가가 되듯이 우리도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도 강력한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유신이 등장해요. 유신의 결과 봐주셔야죠. 그래서 개헌 결과 어때요? 가장 큰 목표는 뭐였냐면 72년이에요. 이게 다 72년, 이것도 72년이에요. 그냥 참고적으로 석 달 차이지만 바로 71년 전에 1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알죠? 헌법을 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개헌안이 제출돼요. 근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삼성 개헌안에서 다시 선거에 이제 75년 선거인데 그땐 못 나오게 돼요. 그러면 개헌을 해야죠. 근데 71년 선거에서 야당이 3분의 1 이상을 넘었던 거죠. 개헌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 뭐예요? 3년 뒤에는 무조건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한 거죠. 제일 먼저 뭘 없앴을지 유신헌법의 내용이 거의 추정이 가능하죠. 첫째, 대통령이 이후에 몇 번을 하든 중임에 대한 제한을 없애야 하죠. 그래서 중임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이제 뭐예요?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선거하잖아요. 선거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해서 간접선거. 박정희 빠 2,000명 체육관에 모아놓고 단독 후보예요. 찬성 반대. 99.9%의 찬성률로 당선.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게 될 거예요. 플러스 행정부 대통령은 다 하죠. 근데 대통령이 법안 제출하는데 국회가 여소야 되면 통과가 안 되죠. 그거 보기 싫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하는 헌법이에요. 이 헌법.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만 선거하니까 여당에서 약간만 선거 조금만 잘하면 전체 과반수를 금방 획득하죠. 획득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몰패를 하면, 완패를 하면. 그래도 관계없어요. 어차피 대통령이 국회 해상권을 갖고 있어요. 이번 선거는 좀 원하는 대로 안 됐네. 다시 해. 이게 가능해요. 될 때까지. 그리고 국회도 장악하죠. 행정부도 장악했죠. 행정부, 입법부 다 장악했죠. 심지어 법도 만들어요. 대통령이. 이것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바로 긴급조치라는 고유명사예요. 긴급조치가 나오면 이건 뭐다? 유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긴급조치는 뭐냐면 법을 국회가 만들잖아요. 긴급조치는 대통령의 명령인데 헌법과 법률 위에 있어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사법부는 어때요? 법관들? 대통령이 법관을 임명해요. 그러니까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 상법분리라고 했는데 다 갖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영원히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있게 됐어요. 본인도 민망했는지 이 유신 체제를 뭐라 불러요? 한국에만 있는 민주주의라고 해서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 아니죠. 민주주의 아니죠. 가끔가다 몇몇 학생들이 선생님 나중에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측근해송에 총으로 죽는 거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안 좋은 게 있다면 얘기해서 법을 바꿔서 해야죠. 평화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요 한국 사람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긴급조치 조항 1조가 뭐예요? 현행 유신헌법을 뭐예요? 비방하거나 지금 헌법을 이 유신헌법을 뭐예요? 유신헌법이죠. 유신헌법을 바꾸자, 개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술집에서 유신헌법 이건 아닌 것 같아. 이제 바꿀 때 가서 국민들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순간 체포해요. 감옥 간다.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헌법을 바꾸니? 이거는요 평화적으로 바꿔요. 얘 생각이 지금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고요. 유신헌법은 평화적으로 바꿀 방법이 없어요. 혁명이든 암살이든 이거 방법밖에 없어.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박정희 대통령과 가족 집권해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 헌법은 바꿀 수가 없다니까. 대통령 선거인단은 그들만 2,000명 딱 해서 단독 BTS 팬클럽에서 대통령 한 명 뽑는다라면 누가 되겠냐? BTS가 되죠.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긴급조치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헌법 조항. 결과적으로 출발서부터 불행이 나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여러분 국민투표도 해요. 그래서 79%가 찬성합니다. 선생님, 열의 여덟. 이거 헌법, 민주주의의 헌법 아니거든요, 여러분? 대통령이 영원히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무슨 민주주의야? 공산당하고 뭐가 달라? 근데 그 헌법을 투표한 국민투표에 열의 여덟이 했다고 누가 그런 걸 했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보세요. 투표를 했다면 80%의 확률로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갑자기 묻지 마. 할아버지 왜 그딴 짓 했어? 할머니 왜 그랬어? 막 그러면 안 돼요. 왜? 그 당시에요. 여러분이 한국사 잘 모르시 그때는 방송 신문에서 했잖아.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강력한 대통령제가 필요하고 이거의 문제점을 얘기하지 않아요. 필요하다라고 했다. 관심이 있으면요. 72년 초에 일간지 지금도 다 있잖아요. 신문 기사들 뭐라고 유신헌법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신문방송에서 국가가 위기의 순간에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필요한 줄 알았죠. 지나가면 그래서 역사는요. 우리 기준으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지금의 기준으로 그 시대를 보면 다 또라이고 할아버지 왜 그딴 식으로 살았어 이렇게 갑신정변 김옥균 너 실패할 텐데 왜 일본이랑 손잡니 그거 어차피 실패해 너 암살당해 미래를 우리가 알아서 그런 거고 미래에 있어서 그런 거고요 과거를 우리 잣대로 가면 다 바보들만 가는 세상이에요. 그 시대에 왜 그랬는가를 몰라. 그리고 안 좋은 일을 하면 그런 일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그랬냐라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거기까지. 유신헌법 봤어요. 자, 경제 파트로 갑시다. 경제 파트는 여러분 폭넓게 나와요. 그냥 문제를 자잘하게 하니까 60년대냐 70년대냐 그냥 박정희 정부냐 이런 수준. 먼저 제가 60년대는 기술이 없던 시절에 자본력과 뭐가 다 부족하던 시절에 노동력 중심의 산업이죠. 경공, 섬유, 신발 뭐 이런 거, 가발 이런 거. 그러나 10년 벌어서 수출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걸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러자 7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중화학공업, 중공업이죠. 중화학공업으로 갈아타기 시작해요. 중화학공업은 말 그대로 무거운 공업이죠. 철강, 조선, 화학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쪽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60년대 경공업, 70년대 중화학공업 이렇게. 근데 중화학공업은요, 여러분 하다 보면 알겠지만 경공업하고 뭐가 달라요? 중화학공업은요 석유 의존도가 많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신발, 옷 만드는 공장, 여러분 옷 만드는 공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요. 집에서. 엄마가 옷 공장 오늘도 할 수 있어. 작은 안 쓰는 방, 아니면 작은 골방, 작은 방에 미싱 하나 갖다 놓은 다음에 천들 갖다다가 미싱 해갖고 팔면 되죠. 옷 공장이죠.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옷 공장이죠. 물론 안 팔리겠지만 만들 수는 있어요. 아 그렇게 따지면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떤 공장이든. 중화공업은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철강 만들어봤니? 포스코? 집에서 배 만들어봤니? 석유화학 제품. 뭐가 다른지 알겠죠? 저쪽은 자본력 차이가 커요. 저쪽은 경공업과 중화공업은 자본력 차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석유 먹는 산업이에요. 저쪽은 미싱 하나 돌린다? 석유 써봤자 전기 쓰는 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발로 굴러서라도 약간 느리지만 할 수도 있잖아. 용광로 손으로 밀어볼래? 안 돼요. 즉 중화공업은 석유 먹는 산업이에요. 문제는 이 석유 먹는 산업인데 70년대 두 차례에 걸쳐 석유 가격이 대폭 오르는 일이 생겨요. 그것을 우리는 석유 파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주의해야 될 건 석유 파동은 오로지 언제? 70년대만 있다는 거. 1차, 2차 관계없어요. 우리가 석유를 많이 사용하는 중화공업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올랐을 때 그 타격이 있는 거예요. 저 때는 석유 파동도 없고 있었다 해도 우리가 석유 많이 안 쓰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때가 큰 파격이 있어요. 또 하나 아까 얘기했죠. 옷 공장은요. 저긴 대부분 소비재 산업이에요. 먹고 없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점점 닳고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때는 저임금에 의존하여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비싸면 안 산다고요. 그러니까 지마켓 옥션에서 옷인데 똑같은 옷이 하나는 1,500원이고요. 어디에선 1,450원이면 반반 팔리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팔리고 이거 안 팔리는 거예요. 50원 차이지만. 가격이 중요해요. 가격이.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저임금은 다들 노력하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운송비도 낮추기 위해서 생산지와 소비지의 거리를 짧게 해요. 그래야 짧아야죠. 수원에서 서울 오는 비용과 수원에서 부산 보내는 비용은 차이가 나던 시절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식품, 신발, 섬유. 대구 사람이 입는 옷은 대구 근처 공장. 광주 사람은 광주 근처의 공장. 부산 어묵이 부산 어묵 이름일 뿐 서울에 있는 부산 어묵들이 부산에서 올라오겠니? 운송비가 더 들어요.
서울 주변에 있는 부산 어묵이라는 이름으로 공장에서 생산해서 근거리에서 판매하는 거죠. 식품, 섬유, 가발, 이 신발,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주요 대도시 근처에 60년대는 다 공단들이 있어요. 대구도 있었고요, 부산, 그리고 뭐 광주, 뭐 인천, 서울, 근교 다 있었어요. 이게 경공업의 특징이죠. 소규모로 많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중화공업은요, 아까 얘기했죠? 용광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강회사다. 돈 싸그리 모아서 어디? 포항에 하나, 포항제철. 조선소다. 거제도 조선소 하나.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석유화학단지 여수에 하나. 이런 식으로. 거기서 만든 것을 어떻게 해요? 플라스틱 컵을 전국에 있는 스타벅스에다가 보내는 방식인 거예요. 워낙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포스코에 있는 강철 여기서 다 생산한 다음에 뭐 GM대우의 부평공장이나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에 보내는 형태인 거죠. 이해되세요? 한 곳에서 보내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는 운송비가 많이 들면 안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경공업은 필요 없어요. 수원에서 서울 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지만 이제는 포스코, 포항에, 여수에 있는 제품을 서울에서 받아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게 중화공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빨리 올 수 있게 할 수 위해서 그걸 이해해야 왜 1970년에 경부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7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알겠습니다. 고속도로가 네 아빠 여행 가라고, 가족 여행 가라고 고속도로 만든 거 아니? 산업화 과정이에요. 70년대 중화공업을 하면요, 고속도로는 이 시기에, 우리 시기에는 필수예요. 고속도로 끊임없이 사회 간접자본 도로망이 굉장히 70년대 고속도로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 본질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가끔가다 학생들이 할 텐데, 가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산업화, 경제개발, 왜 우리가 경제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 많이 실패했는데 우리는 됐느냐? 일본과 미국에서 돈도 가져왔다, 뭐뭐도 있다, 근면성리, 교육열, 막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 또 하나 뭐냐?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 플러스 우리 경제 정책은 산업화에다가 플러스 도시화를 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다른 나라는 농촌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크게 잘 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경공업 같은 경우도 이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저임금이 매우 중요해요. 어차피 옷의 품질은 일제 미싱을 쓰는 나라들이에요. 어차피. 그러면 가격이 어디가 조금이라도 낮으냐, 이게 99%의 판매율과 1% 판매가 되는 거예요. 큰 차이가 나요. 가격 조금 차이. 그 저임금을 낮춘다. 어디까지 낮춰요? 최저 생계비 수준. 근데 우리는 더 내려가요. 왜? 플러스 저고가 정책을 통해서 곡식의 가격도 낮춰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자. 하루 세끼 밥만 먹으면 쌀만 먹고 생존할 수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한 달 쌀만 먹는 비용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쌀값이 한 달 쌀을 먹을 수 있는 가격이 10만 원이라면 공장 주인이 노동자한테 줘야 되는 월급의 최저 가장 하한선이 어디예요? 10만 원이라고 생각하죠. 우린 그러지 않아요. 쌀값 하루 세끼 먹는데 10만 원인데 우리는 7만 원을 줘요. 그러면 굶게 되잖아. 굶지 않아요. 왜? 다른 나라와는 달리 임금만 낮춘 게 아니라 우리는 쌀값도 낮춰요. 쌀값이 원래 10만 원이 돼야 되는 걸 국가에서 어떻게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요? 7만 원 수준으로 낮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계가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60년대 노동력 중심의 경공업 경제 구조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가장 큰 기여하는 건 저임금 노동자들이고요. 플러스 알파 이 저임금 노동자 저고가 정책 쌀값을 낮은 상태로 곡식의 가격을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농촌이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도시 노동자들이 저임금이죠. 농촌은 60년대 도시 노동자 임금의 70%밖에 안 돼요. 이미 도시 노동자도 저임금인데 농촌은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더 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놀랍게도 60년대는요.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 늘어나요.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걸 이해 못하면 공장을 도시에 짓고 그
그랬더니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어서 도시와 한국질이 어설프게 배우면 저렇게 돼요. 야, 사람들이 무슨 불나방이니? 공장 지면 막 날아다니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산업화는 다른 나라도 하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도시화 속도를 보여줘요. 60년대. 왜? 농촌을 피폐하게 만들어 도시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에 많은 노동력, 잉여 노동력이 생기면 그들 간의 경쟁으로 저임금이 계속 유지되게 돼요. 그렇게 돼요. 농촌을 피폐하게 하면 도시 임금도 낮아지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 결과 이걸 이해 못하면요. 60년대, 70년대 계속 오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그 당시 서울역이나 버스터미널에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의 지방 사람들, 농촌, 농민들, 남자, 여자가 와서 서울에 취업하러 와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빚만 낼 뿐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첫째 아들, 둘째 딸이 서울에 가서 공장에 취업하는 거죠. 공돌이 공순이 공장에서 취업을 해야 돼요. 그 저임금인데도 농촌보다는 낫거든요. 동생들 키우려 학교 보내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희생을 해요. 이걸 이해 못하면 여러분 경상도와 전라도의 인구가 어디가 많아요? 경상도가 2배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전에도 그렇고 선거 결과를 보면 조사해 보면요. 서울 시민 중에 본인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고향을 찾으면 전라도 비율이 꽤 높아요. 원래는 경상도와 전라도 비율이 2대1이라면 경상도 출신이 2배 많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왜 전라도 출신 아빠나 할아버지 비율이 더 높냐고요. 그거는 이 시대의 6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에 저임금 저고가 정책으로 곡창지대인 전라도가 직격탄을 맞은 거고요. 그 결과 먹고 살기 힘든 전라도 쪽 농민, 총각 처녀들이 제일 많이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그 결과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결과 저임금 저고가로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해요. 농촌의 희생이죠.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너무 빨라요. 도시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빨라요. 그 결과 갑자기 사람이 모여들자 어떻게 해요? 교통 문제, 주택 문제, 다 문제가 생겨요. 그 결과 여러분 60년대 이후로도 계속 나오지만 산 꼭대기에 판자촌이 있어요. 관악구 봉천국에 다 판자촌이에요. 물도 상하수도도 안 되는데 산 꼭대기에 집이 있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사람이 모여드는데 누울 자리가 없으니까 산 꼭대기에서 자는 거죠. 판자촌이 되잖아요. 문제는 상하수도 또 너무 많아요.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300명이 응가를 하면요. 똥이 역류하는 거죠. 도시 기능이 안 돼요. 그래서 대안을 여러분도 그 당시에 정책 관료라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냐면 너무 도시로 사람들이 막 몰려든단 말이에요. 집이 없고 도로가 막 막히고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울에 산꼭대기까지 갈 정도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산업화를 안 할 수는 없죠. 도시로 올라오는 사람 오지 말라고 하는 순간 저임금이 깨진다고. 사람이 많으니까 저임금이 되는 거거든요. 경쟁이 심해서. 나는 7만 원이요. 저는 6만 5천 원이라도 일할게요. 이렇게 돼서 저임금이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막지는 않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예요? 서울을 넓혀야죠. 이걸 이해해야 그래서 서울을 넓혀서 70년대서부터 강남이라는 여러분이 들어본 강남 개발이 70년대부터 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70년대서부터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자는 집을 보급해야죠. 본격적으로. 뭐예요? 아파트가 70년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지어져요. 이해를 하지 못하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 그러면서 서울을 넓히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많은 사람이 올라올 수 있게. 문제는요. 여기서 딜레마는 뭐예요? 딜레마가 있죠. 무슨 딜레마가 있어요? 아파트와 강남 개발이 재건축 재개발 해본 사람은 알죠. 집이 몇 년 걸려요. 근데 오늘도 수백 수천 명이 올라올 텐데 어떡하냐고. 이거 지어지기 전에 올라오는 사람 도시 기능이 마비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농촌에서 올라오는 속도를 이제는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예요? 바로 새마을운동이에요. 60년대에는 없어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죠? 새마을운동은요. 1970년서부터 시작해요. 근면자조의 협동. 말 그대로 새마을, 뉴 빌리지. 왜 새마을이에요? 농촌이에요. 농촌. 지금 농촌이 막 떠나는데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돈과 사람을 투입해서 각 농촌으로 가는 거죠. 사람들 마을회관에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의 고향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래도 만들고 잘 살아보세요 막 노래도 만들고요. 마을 입구를 흙길을 시멘트길로 만들고요. 마을회관 새로 지어주고요. 플러스 알파 상하수도 시설도 조금씩 해주고요. 그 초가 지붕은 슬레이트 지붕, 요즘은 평면이라고 하는데 그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꿔주고요. 막 다 바꿔요. 마을회관 짓고. 이제 여러분 농촌도 잘 사는 농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거죠. 그랬더니 농촌 총각들 중에 서울로 가려는 사람들이 꽤 많았죠. 대부분 있어요. 이 시기에는 없을 수가 없어.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10명의 총각 중에서 한 3, 4명이 그래, 난 내 고향을 지키면서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하면서 잘 사는 농촌을 만들겠어 라고 결정한 거죠. 그래서 5, 6명만 떠나요. 서울로.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3, 4명이 어떻게 해요? 소각군 하면서 떠나요. 성공했죠. 왜? 10명이 한꺼번에 갈 거를 6명 가고 4명 가게 해서 속도 조절을 하고 그때쯤엔 강남개발과 아파트가 만들어지니까. 여러분 교통체증 제가 다닌 우면산 터널 차가 10대가 갈 때가 막히는 거예요. 저녁 6시, 밤 10시, 아침 7시 반 이때 차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한꺼번에 모이는 게 아니라 7시 반에, 8시 반에, 9시 반에, 10시 반에, 11시 반에, 12시 반에 5분의 1씩 이렇게 나눠지면 교통체증 없죠. 똑같은 교통량이라도 한 번에 몰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나눠서 가면 해결이 돼요. 그것이 새마을운동. 농촌의 불만을 무마할 필요도 있었고요. 농촌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들의 속도를 조절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런 그리고 이 70년대서부터는 저고가 정책이기는 한데 이중고가제라고 해서 정부에서 세금으로 생세를 내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7만 원짜리 쌀을 그중에 일부는 내가 9만 원에 사줄게. 이게 가능해요. 9만 원에 국가의 세금으로 사서 국민들한테 7만 원에 파는 제도들, 이중고가제가 실시돼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60, 70년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전체 박정희 정부다라는 것만 안다라면 60년대 경제개발을 위해서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한일협정, 베트남 파병. 그 다음 냉정화가 이후에 7.4 공동성명을 통해서 독재의 10월 유신으로 갔다. 요게 정치 파트고요. 경제 파트는 60년대 경공업, 70년대는 중화학공업인데 중화학공업은 석유 많이 쓰고 경부고속도로 꼭 필요한 산업이었고 도시화 산업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 문제가 불거지자 강남개발 아파트를 짓기 보급하면서 본격적으로 보급하면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농촌의 불만을 무마하고 올라오는 속도도 제어하고 그러면서도 유신시대의 정신교육을 농촌 주민한테 매주와 반상회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서 70년대의 분위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60년대, 70년대 구분할 수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잘하는 거고요. 구분 못해도 최소한 이 선택지들이 비슷하게 나오면 박정희 정부다만 알아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여러분 요 수준에서 정치 경제를 잡으시면요. 여러분 굉장히 크게 이과학생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갔다 생각하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